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구입니다.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빅 이벤트들이 대부분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좀 평온해 보이고요. 한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거래량은 많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니까 그야말로 편안한 수익을 보는 어떻게 보면 선물 같은 기간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손 놓고 있을 순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봉쇄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증시에 미칠 영향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S&P 500 기준으로 어느덧 7,000이라는 상징적 고지를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앞서 시장을 흔들어놨던 빅 이슈들은 대부분 다 소화가 됐다. 그러니까 뭔가 좀 텅 빈 상태에서 편안하게 시장이 좀 조용하게 제 갈 길을 간다? 뭐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최근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 시장은 좋은 것만 너무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네. 증시 기준으로 보면 앞서 이야기 주셨다시피 사실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계속 좀 경계해야 되는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나스닥, 다우 그러니까 시장이 언제는 기술주만의 시장이었고 또 언제는 소비재만의 시장이었다가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초의 흐름을 보면 기술주도 올라가고 제약바이오도 올라가고 에너지주들도 올라가고 전체적인 섹터가 어느 특정 섹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섹터가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것을 놓고 보고 있노라면 산타랠리가 지금 시작이 되긴 했는데 이미 선반영이 저는 조금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게 올라오진 못하지 않겠는가라는 약간의 경계감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너무 시장이 좋은 쪽으로만 바라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너무 쉼없이 달려왔던 탓인가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 연휴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S&P 500 기준으로 연초 대비 거의 한 18% 정도 상승했으니까 적은 상승률은 아니고 최근에 말씀 주신 대로 기술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다시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제 기준으로 보면 11개 업종 중에 10개 업종이 상승했는데 특히나 저는 역시나 눈여겨봐야 될 거는 예상치 못했던 업종들. 예를 들어 의류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그리고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헬스케어 업종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큰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내년 초까지 그 방금 말씀 주신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펀더멘털의 변화는 아마 이번 4분기 실적, 그러니까 내년 2월 달에 발표되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끊임없이 AI에 관련된 노이즈는 나올 겁니다. 다만 이 소버린 AI, 정부가 주도하는 AI에 대한 또 새로운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최근에 오픈 AI가 그 마진에 해당되는 그 매출 총 마진에 대한 게 한 70% 정도 수준까지 물론 빅테크들의 상위 업체는 90% 이상 되는 거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오픈 AI의 어떤 그 마진 구조에 대한 어떤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AI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산업별 확장세가 본격적으로 내년에 나오는 원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는 게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다시 20배 초반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다시 또 저가 매수가 좀 연속성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월가의 만약 S&P 500 기준으로 내년 예상치가 한 7,500에서 8,000포인트까지 내다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올해와 같은 폭풍 성장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순항하는 흐름은 계속 갈 것 같다라는 게 월가 지금 시장에서는 대체적인 전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제는 역시나 주당 순위, 그러니까 EPS, 이익에 대한 성장률 역시도
그 평균적으로 30% 이상을 잡은 걸 기준으로 본다고 해야지 적정 밸류에이션이 내려오는데 만약에 그 주가에 대한 주가 상승률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성장률이 뭐 30% 언더에 뭐 최근에 조금 3분기 때 약간 주춤한 15% 정도에서 20%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끊임없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뭐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을 뭐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매수세를 보면 개인 투자자 쪽에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내려온 측면을 보고 저가 매수가 일부 유입됐다고 보는 거지 이게 뭐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연속적인 매수세, 그러니까 수급의 어떤 연속성을 보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문제가 좀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태승 본부장께도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뭐 이게 산타랠리만의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흐름선상에서 월가의 시각은 그래도 우상향에 대한 기조 자체는 잃어버리지 네. 않은 것 같은데. 저도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은 하진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산타랠리가 좀 세게 오지 않다 하더라도 또 산타랠리가 끝나고 다다음 주 되면 우리가 이야기할 건 두 가지죠. 1월 효과와 1월 효과의 이유는 CES에서 찾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포인트까지 내년 1년을 봤을 때 초반에 갔다가 내려올 거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내년 하반기에 그 목표가를 달성할 거냐 이런 어떤 속도에 대한 고민이 좀 될 뿐이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올해는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올라왔다고 치면 내년에는 일부 종목에 제한된 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목을 그 어느 때보다도 압축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AI와 반도체 안에서 우리가 답은 좀 찾아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사실 지금 하우스에서 이야기하는 목표치는 다 달성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좀 가격이 두드러지게 올랐던 건 이제 주식이 아니고요. 안전자산입니다. 금과 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금이 조금 쉬는 듯하다가 지금 다시 고개를 위로 들고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현물 가격이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온스당 제 선물 가격입니다. 뉴욕 상품거래 선물 가격 4,500달러 넘었어요. 현물도 지금 4,450달러까지. 은도 지금 69달러, 거의 70달러 육박, 다 사상 최고가라는 말이죠. 시중의 유동성이 갈 곳을 찾다가 안전자산인 금과 은으로 쏠려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그 자산 구조의 변동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거 역시도 금 가격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금리 인하 부분, 그다음에 달러 약세 부분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심지어 골드만삭스는 금 가격이 내년 12월에는 5,000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여기 배후에는 순수하게 경제 펀더멘탈의 측면, 안전자산이라는 자산 배분 측면만 반영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배후에 금값 상승의 배후에는 투기성 자금의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 상승을 하려면 경제적인 펀더멘탈, 즉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주목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중앙은행의 금 매입 규모도 더 활성화되고 더 커져야 되고 세 번째는 ETF의 자금 유입도 더 강력하게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지금의 가격 상승세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초적 여건을 넘어선 모멘텀 중심의 투기적 성격의 최근 금 거래 현황에서는 훨씬 더 많아 보이고 있다. 재정적자 국가 부채에 대한 증가 부분 때문에 주요 선진국 화폐가 돈값을 못하면서 화폐 가치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는 측면이지 금의 어떤 펀더멘탈의 어떤 급격한 개선세라든지 그런 측면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의 현황은 단기 투자자들의 어떤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은은 좀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은은 굉장히 많은 산업재에 실제 사용이 되고 있고 은 관련돼서는 금과는 다른 어떤 산업재 원자재 성격으로 보시는 게 좀 금과 분류해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금을 떼놓고 보죠. 금이 오르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이유를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CPI 나왔는데 2.7%. 네. 안정적으로 나왔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 덜었단 네. 말이죠. 그럼 금이 오를 이유는 없죠.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금이 오르는 것, 그것도 단기에 많이 오르는 거는 베네수엘라 봉쇄 사태가 있기는 하지만 김지훈 대표님의 분석에도 설득력이 실리더라고요. 너무 단기에 많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소위 단기 트레이더들이 지금 시장을 헤집어 놓고 있다라는 시각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왜 그런 분들이 없었을까? 이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독 왜 이번에만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걸까에 대한 부분을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면 안전자산이 금을 찾잖아요. 네. 그동안에 안전자산이라고 했을 때 금과 또 하나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가상화폐. 네. 근데 지금 가상화폐가 디지털 안전자산의 역할을 못해요. 못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쪽에 들어갔던 변동성들이 지금 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겠느냐? 금으로 저는 옮겨왔기 때문에 이런 형상들이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은데 여전히 금을 이렇게 투기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것도 온전치 않은 가격에서 이건 그들에게도 굉장히 저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듦에도 결국 지금 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굉장히 비이상적이었던 움직임을 보였던 재테크 시장에서의 수급 쏠림이 약간은 한쪽으로 지금 다시 옮겨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콕 집어 말하면 저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자금이 일단 일정 부분은 이쪽으로 좀 많이 투입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예측을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금과 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웬만한 원자재들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게 음식 관련한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코코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광물 메탈 관련한 원자재들은 거의 다 올라간다는 거죠. 구리 가격 올라가죠. 리튬 가격 올라가죠. 알미늄 가격 올라가죠. 그러한 상황이라서 이 추세가 당분간 꺾일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은값이 이제 같이 따라 오르는 거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구리까지 뭐 네. 알루미늄 다 얘기했지만 광물이 다 오른다잖아요. 근데 금은 예를 들어서 투자의 용도지만 은이나 구리나 알루미늄까지는 이제 산업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의한 뒷받침도 되는 것인지 네. 아니면 비슷한 결로 그냥 같이 묻어서 가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은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지훈 대표님께서 가지고 온 종목을 봤더니 또 이 은 관련주를 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보다 아마 스터디를 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은은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은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종목 이야기를 하면서 또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베네수엘라 이 봉쇄를 했어요. 일단 지금은 유조선에 대한 봉쇄를 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은 베네수엘라 정권을 아예 물러나게끔 할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영토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사태가 커진단 말이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금도 생각해야 되지만 유가도 생각해야 돼요. 네네네. 베네수엘라는 지금 뭐냐 유전 국가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유가는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척도이자 가장 중요한 척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봉쇄가 글로벌 이 유가 원자재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가 베네수엘라를 전폭 지지하겠다. 그래서 맞불 작전을 놓으면서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발 새로운 지정학적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가 역시도 상당히 굉장히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2월달 인도분이 전장 대비 2.64% 급등하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을 가격이 확실하게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실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거의 뭐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 대상 유조선 해상 봉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베네수엘라를 지지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이 큰 폭으로 확산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밝힌 거는 뭐 전쟁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력 발언을 하면서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키웠습니다. 그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이 중동 주요 산유국을 앞서 세계 1위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유 유가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원유 수출 차단과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흑해 항구에 정박한 유조선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의 확산이
정유가에 대한 변동성을 키울 건데 다만 이제 이 베네수엘라 말고 더 전반적인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가 보는 내년의 글로벌 석유 시장을 보면 유가가 그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수요가 당연히 올해보다는 상당히 개선된다고 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26년도에 일평균 86만 배럴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1억 479만 배럴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연평균 성장률을 치면 5% 미만입니다. 다만 그래도 수요가 그나마 경제가 조금 회복되는 국면을 보이고 미국이 특히 강력한 LPG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그러니까 유가의 수요를 견인할 걸 보이지만 수요 올라오는 것만큼 공급이 아직도 줄지가 않고 있어요.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데 그 국제 그 기구에 따르면 IEA에 따르면 석유 공급 역시도 26년에 일평균 240만 배럴 증가한다고 합니다. 25년의 증가분이 일평균 300만 배럴이었는데 엄청나게 만약에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봤지만 10%에서 15% 안착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이렇게 공급을 아직 더 드라마틱하게 줄이지 않는 한 이 소위 말하는 수요 대비 공급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수요와 공급단의 어떤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은 유가는 크게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큰 유가의 키를 쥐고 있는 오펙 플러스의 수요 공급단의 어떤 지금의 전략적인 방향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유가 공급, 그러니까 생산량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고 영향력 자체가 좀 축소가 된 측면이 있죠.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로 가볼 텐데 엔비디아가 요즘에 주가가 다시 고개를 위로 든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아요. H200의 중국 수출 허용. 아직 허용이 완벽하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직 수출이 재개된 건 아니니까. 네. 그것도 이제 조건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가 받은 기업에 한해서만 H200을 수출한다. 뭐 여러 이제 세부 조건들이 붙긴 하는데 어쨌든 기대감이 작용을 해서 주가는 오르거든요. 이게 훈훈한 훈풍으로 계속 이어질지 단기 이슈에 그치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로 네. 중국과의 신경전에 그렇게까지 공을 들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 지나가는 여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H200도 넘어가는데 크게 무리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중요 포인트는 이제 중국에서 이것을 표면적으로 공표하고 쓸 거냐 네. 아니면 계속 우회해서 쓸 거냐 이걸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에 걱정은 없는데 이걸 제가 앞서 언급드린 대로 우리 이제 H200 들어오는 거대로 쓸 겁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하지만 우린 선택적으로 안 쓸 수도 있어요 하고 뒤에서 쓰면 나가는 수요량은 있는데 주가는 반영을 못 시킬 저는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추가 뉴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출하된다라는 것 자체는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약 10에서 15% 정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은 좀 기대해 볼 법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대신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반복적인 뉴스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네. 예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하루 강한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런 흔히 말하는 뉴스발의 힘이 예전보다는 약해요, 확실히 약해요. 많이 떨어졌다고 좀 느껴지고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H200이 넘어가게 되면 엔비디아가 적어도 10에서 15%의 전체 매출을 확보할 것이고 영업이익도 그러면 거기에 기준에서 더 늘어날 것이야 라는 계산법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좀 그러니까 곤란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이나 그것을 너무 믿고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요소가 아직은 남아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게 환호할 만한 투자자들이 환호할 만한 이슈다. 그러면 주가 바로 $200 그렇죠. 뚫어내야죠. 그런데 근데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 뉴스보다는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영업이익이 과거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성장성을 보여준다고 여기에 지금 더 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인공은 마이크론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러다 AI 보니 기술주의 주인공은 마이크론. 사실 실적으로 보여주고 그 이후에
사실 주가가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계속 질문 이어가 보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그것도 투자 매력도로 꼽히는 부분 아닌가요?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약간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저평가인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변동성을 감안해 보면 지금의 위치에서 투자하는 것에 동의는 합니다. 대신 이제 비중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하는 거예요. 네. 엔비디아를 살 것인가, 구글을 살 것인가, 지금 마이크론을 살 것인가, 브로드컴을 살 것인가. 저도 제 나름대로 계속 스스로 질문을 하고 내린 대답은 일단 1순위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 것 같아요. 2, 3순위는 지금 순위가 계속 헷갈리거든요. 지금 PR 기준으로 10배 미만 아닌가요? 네, 10배 미만입니다. 그럼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엔비디아 24배. 그렇죠. 그리고 브로드컴도 40배. 브로드컴은 이제 내려와서 40배 이제 좀 초반이 내려왔군요. 되는 거죠. 그렇죠. 내려왔군요. 네. 네. 그래도 그래도 너무나 저평가 아니에요, 네. 마이크론?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1순위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올려놓는 건데 또 전체 AI 산업을 보면 엔비디아 없이는 지금 구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엔비디아와 엔비디아도 마이크론 칩 없으면 결국 HBM을 못 만들잖아요. 막 이게 서로 여러 물고 물리는군요. 좀 복합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선뜻 지금 손이 안 나가는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훈 대표님은 뭐에 손이 나가십니까? 저는 여전히 빅테크에서는 구글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딴 얘기를 하시네요. 구글이요? 오케이 좋습니다. 구글. 근데 일단 마이크론 관련돼서는 마이크론의 실적을 비추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마이크론은 1등 업체는 아닙니다. 3등 업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일단 HBM4 관련돼서 물론 워낙 일반 D램과 낸드, D램 기준으로 지금 70% 정도 가격 상승했는데 내년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30% 상승이 나온대요. 마이크론도 아마 그럴 겁니다.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지금 중국의 예를 들어 바이두나 텐센트나 알리바마 같은 업체들이 좀 장기 공급 계약 맺자고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다 거절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심지어 일반 D램과 낸드를 클린룸이 없어서 증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D램과 낸드가 지금은 오라클이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이 결국은 반도체 단의 그 앞단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일단 원자재 성격을 띠는 가장 앞단인 거죠. 반도체가 계속 그 가격 상승의 효과를 노리면 HBM4 때문에 또는 HBM3 때문에 일반 D램과 낸드는 자연 감산분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파를 급격하게 못 늘리고 심지어 내년에 늘린다고 하는 것조차도 라인 전환에 또는 신규 증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장비의 보완 측면. 마이크론에 대한 이익 창출 능력을 의심하는 투자자들은 많진 않은데 마이크론의 앞으로 고객사의 투자 여력을 더 의심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론을 고객사라고 하면 역시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는 오라클이나 네오클라우드 업체다. 그래서 사실은 마이크론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서 마이크론도 역시나 캐펙스 투자를 여기 보시면 요번에 실적 발표 때 아이다호 신규 팹 공장의 웨이퍼 투자 계획을 한 분기를 더 앞당겼습니다. 네. 캐파 가이던스도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간에서는 이렇게 지금 워낙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과거에 공급 늘렸다가 뒤였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늘리거나 심지어 가격 ASP를 HBM 빼고도 지금 20% 정도 더 추가 상승을 내년에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쪽이 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증설을 막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되게 타이트하게 네네. 해 가고 있어요. 만약에 증설을 본격적으로 해서 공급이 확 늘어나면 또 지금의 아주 좋은 가격이 또 예를 들어서 일종의 이제 치킨 게임처럼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아주 살살 고양이 걸음 내딛듯이 지금 캐파를 늘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좀 기업이 많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안 좋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했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었죠.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이제 기업들이 많았고 도태돼서 이제 없어진 기업들이 많다 보니 이젠 세 기업만 남았기 때문에 아마 선뜻 누구 하나가 나서서 증설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다들 조용조용하게 그냥 이 상태를 굉장히 오랫동안 좀 유지하고 싶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증설을 하게 되면 증설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DDR4, DDR5의 가격이 훅 떨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그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요소라 증설 이야기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적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고민은 그렇게 되면 장비주들이 조금
길어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을 보실 때도 현재 그 사이클을 좀 잘 이해하셔서 가장 확률 높은 쪽에 집중 베팅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상으로 보면은 네. 이거는 이제 증설 여부와 상관없이 사이클상으로 보면 가격 흐름을 보면 최근에 한 3개월간 예를 DDR5 고정 가격 한 3배 정도 올랐죠. 3개월 동안. 네. 그럼 내년이 완전 대세 상승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의 가격 흐름만 보면. 근데 대세 상승장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게 원래 이제 이 디램을 사가는 업체들이 짧게는 2달에서 3개월치를 사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1년치를 사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불편한 겁니다. 여기서 만약 가격이 더 다음 달에 사러 왔는데 또 늘었고 또 다음 달에 또 올라가면 늘고 이런 거 싫으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 되니까. 1년 차에 통으로. 그렇죠. 결국에는 그게 누군가에게 이제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마 기업들이 다 껴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저는 지금 뭐 8개월치, 1개월치를 테크 기업들이 지금 사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디램의 가격 DDR4, DDR5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 게 아니라 디램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현물을 사야 되느냐, 사서 재판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금처럼? 네,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 그러네요. 네. 용산 전자상가 가야겠네. 근데 없더라고요. 하긴 없겠죠. 네. 요즘 풍견상이기도 하고 그 그러네요. 또 이제 정도입니다. 그런 면이 또 있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물로서 그렇죠. 저장하고 있는 가치를 가질 네. 수도 있겠다. 그만큼 지금 디램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내년에 반도체 사이클 대세 상승에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이 너무 기술주, 대형주에만 몰려 있다가 분산되는 흐름을 보인다. 그래서 러셀 2000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갖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단 말이죠. 네네. 지금도 그런 흐름이 여전히 포착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주 말고 다른 여타 업종 중에 뭐 꼭 러셀 뭐 중소형주도 해당되겠지만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최근에 좀 나오는 게 역시나 헬스케어 섹터거든요. 네. 미국의 제약바이오 다 작은 회사들도 해당이 됩니다. 꼭 빅바이오텍 말고 바이오텍 회사들도 지난 3년 동안의 침체기를 겪었고요. 미국의 여러 가지 그 트럼프 정부의 규제 문제도 있었고 관세 노이즈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해소 국면을 보이면서 바이오텍 회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내년에 특히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들의 다시금 활발한 기술 이전,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대 수혜를 받았습니다. 알테오젠이나 뭐 ABL바이오 이런데 기술 이전이 일회성으로 끝나냐? 전혀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요. 빅파마들과 미국의 바이오테크들이 다시금 한번 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다시 주도하는 흐름으로 그리고 높은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 게 26년도부터 네. 특허가 만료되는 약이 쏟아져 나옵니다. 26, 27, 28년 3년 사이에 특허 만료되는 약만 30개 넘게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방어할 거냐? 결국은 플랫폼으로 방어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ABL바이오나 알테오젠의 뭐 SC제형 플랫폼이나 이런 형태로 플랫폼으로 반영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기대감, 임상 기대감도 내년에 많이 나오겠지만 이런 파이프라인의 특허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어떤 또 최근에 보니까 생물보안법 드디어 통과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이오텍 관련돼서 전반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이끌어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이제 전략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이제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는 주이기도 하고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기관들은 또 이제 결산 짓잖아요. 그렇죠. 수익률 확정 지어야죠.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 개인 서학개미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현재 시점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신 분들을 지금 팔면 내년에 또 세금 내야 되니까 네, 그러네요. 그 세금 부분들도 이슈도 있군요. 현실적으로 저는 감안을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주도주가 여전히 메인이다 생각을 하셔서 반도체주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저는 보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대표님께서는 이제 헬스케어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저도 네. 조금 영역을 확장해서 보면 지금 미국 제약바이오에 하나 남아 있었던 악재 요소가 뭐였냐면 트럼프의 약가 인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번 주에 모두 다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존슨앤존슨, 에브비아 같은 대형사들이 구글이 그랬던 것처럼 혹은 애플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
대형주 장세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요 전략에 대한 부분은 김주현 대표님도 좀 마지막으로 세워주시죠. 일단 AI 핵심 기업들의 이제 반등세가 이어지려면 이제 2026년도 CES에서 소위 말하는 물리적 병목,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또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전력은 계속 병목이 될 거다. 전력에 대한 어떤 병목을 기술적으로 해법을 찾는 회사들한테 또다시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힌트를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액침 냉각을 하는 버티브홀딩스 같은 회사들 인프라단에서 계속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TSMC가 12월 달에 아마 1월 10일 날 매출 발표 예상인데 12월 달 발표 매출에서 호실적,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얼마나 또 만족시키는지 그 여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물론 워낙 풀스택으로 진행하는 업체들,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업체들 변동성도 커지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약간의 눌려 있지만 소프트웨어 업체들한테도 내년에 상당히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결국은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서 실제 소비자가 늘어나는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돼서 하드웨어에 너무 25년도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26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좀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는 일단 경제 지표 발표되는 거 있죠, 본부장님? 네, 일단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WTI 유가가 움직이면서 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의 관심들이 많이 쏠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간 10시 30분에 GDP 3분기가 발표가 되고요. 또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YOY 기준으로 나오고요. 또 이제 MOM 기준으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니까 요 세 가지는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금과 은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주목받는 광산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전력 공급원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인프라인데 이 인프라에 원전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양광 업체 퍼스트 솔라의 행보도 요즘에 거침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갖춘 종목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씩 가보도록 하죠. 먼저 김태승 본부장님이 네. 준비해 주신 종목 가보겠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는 네. 지금 마이크론이나 뭐 삼성도 마찬가지로 캐파를 확대하지 않는, 뭐 공격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가운데서 장비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이런 분석을 제시해 주셨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일단 어떤 포인트를 갖고 계신지부터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실 후공정 패키징을 보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많이 이야기했었던 반도체 시장의 비포 마켓, 애프터 마켓 이야기들을 오랜만에 다시 좀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비포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제품, 정품을 만들어서 장비를 만드는 공급사에다가 납품을 하는 기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애프터 마켓은 그 장비를 계속 쓰다가 사용 연한이 이제 다 끝나가는 소재라든지 부품을 이제 갈아 낄 때 이걸 이제 공급하는 기업은 이제 애프터 마켓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프터 마켓 쪽보다는 비포 마켓 쪽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중국 매출이 그동안에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많았을 때는 최대 막 40%까지도 넘어갔다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를 보더라도 중국 매출 비중이 약 30%까지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최첨단 반도체 장비주들을 뭐 조건부 없이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도 줄어드는 것 아니야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인트는
결국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을 내보였는데 분기 사상 또 최대 실적을 내보이면서 네. 중국 매출이 다소 부진하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장은 디램, 레거시 쪽을 본다 했었을 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혹은 대만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느꼈기 때문에 만약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 큰 기업들, 그러니까 NPU냐 GPU냐 TPU냐의 싸움, 아니면 엔비디아냐 구글 A냐의 싸움에서 좀 지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위단의 소부장주들을 보실 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기업들에게도 지금은 굉장히 좋은 어떤 업황 환경들이 이어지고 있다. 왜 그러느냐? 결국 디램이 지금 없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DDR4, DDR5 디램은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지금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에 대한 매출은 그럼 계속 가늘지만 길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투자할 법한 포인트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네. 건 기존에 납품한 장비를 이제 계속해서 유지보수 관리해주는 일종 MRO 같은 그렇죠. 이게 이제 서비스 매출을 잡히나 본데 이것도 지금 역대 최고 역대 최고인 거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전체 매출은 역대 최고인데 애프터마켓은 그게 그렇게까지 크게 비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포 마켓 기준이 애프터 마켓보다 마진율이 15에서 20%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애프터 마켓 쪽을 집중하기보다는 비포 마켓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은데 최근에 소재라든지 부품사들, 특히나 도쿄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데 네. 여기와 또 엮여 있는 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의 성장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게도 굉장히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순 본부장이 첫 번째 종목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김지훈 대표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했죠. 네네. 은 광산 업계의 강자. 저는 이제 잘 모르는 기업이에요, 사실. 네네. 팬 아메리칸 실버. 네. 일단 실버가 들어가니까 은인 건 알겠고 네. 팬 아메리칸. 네, 미국 기업인 것도 알겠습니다. 네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냥 금과 은을 광산도 갖고 있고 실제 금과 은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특히나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남미 중심으로 대규모 광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 은채굴 업체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광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자산 인수를 통해서 금과 은 그리고 각종 기금속 비즈니스, 다양한 기금속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광물 탐사부터 개발, 그다음에 광물, 금은 기금속 생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이 3분기에 매출 8억 5,4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34% 증가했고 순이익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7% 증가하면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역대급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특히 영업이익이 70% 이상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내년에 금도 내년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약간의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지만 팬 아메리칸 실버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가장 큰 은의 가격은 내년에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금값이 이렇게 올랐다면 아마 지금 주가 흐름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추세를 보면 네네.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가가 약간 선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주가에 갚하는 추세가?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전반적으로 캐파를 늘리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도 회사를 또 M&A 했습니다. 올해 정말 따끈따끈하게 한두 달 전에 MAG 실버라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멕시코의 후아니시피오 광산이라는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럼 이게 MAG 실버 인수한 부분이랑 멕시코 광산 지분 인수한 부분이 언제 실적에 반영되냐? 내년에 실적이 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1차 기금속 생산 업체인데 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8억에서 9억 온수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요거 M&A 한 거 포함 안 된 수치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 지금 업체 시장 점유율 1위로 예상이 되는데 여전히 한 자릿수 중반입니다.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거는 지금 8억 9억 온수 중에 이 회사가 올해 조금 캐파가 올라와서 2,200만에서 2,500만 캐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매출로 순수하게 반영된다고 하면 전체 마켓 시어는 한 8에서 9% 정도입니다. 회사에서 예상되는 거는 최소한 20%대 중후반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계속 뭐 골드바, 실버바, 코인, 그다음에 상장 지수 펀드, 펀드, 그다음에 은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원자재 펀드뿐만이 아니라 제가 주목하는 거는 산업용입니다. 산업용 전자, 그리고 태양광, 전기 부품, 전기차 부품, 그다음에 치과 중심의 헬스케어, 인프라에도 쓰이고 다양한 일반적인 비철 금속 수요에 은이 엄청나게 쓰이고 있다는 거고요. 매장량 기준으로 봐도 은과 금 모두 보유량을 치면 탑3입니다. 글로벌 탑3에 네.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큰 업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캐파 자체를 늘리면서 네네. 이런 부분들 더 오를 여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맞습니다. 라는 시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또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퍼스트 솔라입니다. 뭐 퍼스트 솔라는 저희 프리마켓 논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지만 주가가 참 괜찮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네요. 네, 일단 현재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좀 쉬었잖아요. 네. 미국 증시도 프리장 출발을 보니까 어제 좀 많이 움직여서 그런지 다소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테슬라만이 약간 좀 플러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대다수의 기술주들이 약보합권 출발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에너지주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실 때 이제는 퍼스트 솔라를 포함한 태양광 쪽을 한번 꼭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3분기 실적의 성장성을 보면 약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팩트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도 그와 연동이 돼서 굉장히 지금 빠르게 벌써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이제 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에 안착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 저는 퍼스트 솔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원전 한 기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은 1기가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퍼스트 솔라가 받아 놓은 수주 잔고를 보면 56.7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56대 분량의 에너지의 수주 잔고를 이미 받아놓은 상황이라 네. 아무래도 지금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퍼스트 솔라와 같은 태양광 기업들은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 하면 크게 태양광이 좋냐 풍력이 좋냐 많이 예전에 비교했잖아요. 네. 근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확실하게 풍력은 배제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번에 재개한 것도 다시 이제 중지를 시킨다. 보안상, 안보상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제 이 풍력 에너지 건설하는 것을 중지시킨다라는 뉴스가 더욱이나 나왔기 때문에 퍼스트 솔라와 같은 태양광 업체들의 수급 쏠림 현상들이 더 빠르게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현재 시점임을 감안을 해보면 네. 퍼스트 솔라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저는 이번 주에 혹은 12월 달이 넘어서더라도 내년 1분기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넷플릭스입니다. 김준 대표님이 넷플릭스를 꼽으니까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하지만 네. 또 넷플릭스 주가가 요즘 약간 좀 맞아요. 네, 인수합병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네. 꺾이기도 했어요. 네. 넷플릭스를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뭘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펀더멘털의 변화는 없는데 너무 외부 노이즈에 주가가 고점 대비 3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근데 최근에 이슈 너무 재밌죠. 지금 소위 말하는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CEO가 그 오라클 레리 앨리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레리 앨리슨이 그 소위 말하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하기 위해서 60조 가까운 지급 보증을 하겠다고 오늘 발표가 났어요. 거기다가 이제 해제할 때 인수자가 그럼 인수할 때 그 문제가 생기면 인수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역시도 오라클 레리 앨리슨이 내가 책임지고 해제 종료 수수료를 50억 달러에서 58억 달러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파라마운트 쪽으로도 기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당 그것도 올렸잖아요. 30달러로. 워너브라더스가 근데 지금 그럼 이제- 아직까지 계약은 그 넷플릭스의 주당 27.75달러 인수 제한 그 받아들인 걸로 현재까지는 유효한 수준입니다. 이 거의 뭐 영화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워너브라더스의 주주들은 넷플릭스 쪽을 지지하는 맞습니다. 네. 입장인 거고. 네, 네. 근데 여기 이제 오라클의 창업자 레리 앨리슨이 나와서 네. 내 아들이 하는 일이니 내가 네. 70조 적극 원 지금 네. 보증을 설 테니 네. 판돈 올리자. 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레리 앨리슨 때문에
이번 인수전에 넷플릭스의 우위가 조금 판도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넷플릭스 주가는 계속 막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마운트하고 워너브라더스의 인수가 실질적으로는 더 파라마운트 쪽에 더 크다고 보고 있고 넷플릭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너무 겹친다. 구독자층이 유료 구독 모델층이 겹친다는 건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월가에 또 넷플릭스를 저가 매수세로 보는 의견에 굉장히 합리적인 논리적 근거는 뭐냐면 시청자 이탈층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워너브라더스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 이탈층만 방지해도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이 소위 말하는 주주 제한 때문에 굉장히 지급 보증 그리고 재무 구조의 악화를 예상하는데 그 부분은 실제 넷플릭스의 지금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1년 만에 역대 최저치 PER 29배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경쟁 심화 속에 펀더멘탈 방금 말씀드린 뭐 광고용 요금제라든지 다양한 네. 스포츠 관련된 이벤트와 결합되는 부분. 오히려 만약에 인수가 무산되면 넷플릭스의 본업에 대한 가치는 더 부각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넷플릭스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세가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이런 측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앞두고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넷플릭스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JS 인베스트먼트 김지훈 대표, 스타 인베스트먼트 김태성 본부장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우입니다. 이 시각 현재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라클은 웰스파고가 46%의 주가 상승 여력을 제시하며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라클이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고 진단한 건데요. 다만 현재 프리장에선 조정이 나오면서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라마운트는 오라클 창업주가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위해 404억 달러의 개인 보증을 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랠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의 아들이 바로 파라마운트 CEO이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어제 파라마운트는 급등 마감했고 현재 프리장에서도 소폭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보상 패키지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며 어제 M7 종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미국 델라웨어 대법원은 550억 달러, 약 81조 원 규모의 보상안에 대한 취소 명령을 내렸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다만 현재 프리장에서 테슬라는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JP모간이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주가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매입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며 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대신 현금 보유액을 늘리기로 하며 가상화폐 시장 침체에 대비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소폭 내림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켓랩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켓랩이 미국 우주개발청으로부터 8억 1,600만 달러,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미사일 방어 위성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이는 로켓랩 설립 이래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인데요. 이 소식에 어제 주가는 10% 가까이 급등했고 현재 프리장에선 차익 매물이 대거 쏟아지며 4%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쿠팡은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에 어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아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건데요. 현재 프리장에선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반등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내년 2월 중순 H200의 대중국 수출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기존 재고로 초기 주문을 처리할 계획이며 출하량은 H200 칩 약 4만에서 8만 개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아직 H200 구매를 승인하지 않은 점 등은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습니다. 해당 소식에 어제 엔비디아는 1% 넘게 오른 채 마감했고 오늘 프리장에선 조정이 나오면서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파벳이 데이터 센터 및 에너지 인프라 기업 인터섹트를 인수합니다. 알파벳은 인터섹트를 47억 5천만 달러, 약 7조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알파벳은 데이터 센터 발전 설비 용량을 빠르게 확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어제 알파벳 주가는 1% 가까이 오른 가운데 오늘 프리장에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플 만나보겠습니다. 이탈리아 경쟁당국이 애플에 과징금 9,800만 유로, 약 1,7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AFP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당국은 애플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제3자 개발자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애플은 어제 1% 넘게 하락했고 오늘 프리장에선 보합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는 연말 연휴를 앞두고 기술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산타랠리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서효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ET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차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하장권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연말 산타랠리, AI 거품론이 조금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밑바닥에는 우려들이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 AI가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고 빚을 과도하게 지면서 투자한다. 거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부채 관련된 이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 S&P 500 전반으로 봤을 때 네. 이 캐펙스 대비한 프리캐시 플로우 수준이 이 과거 닷컴 버블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좀 높아져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단으로 낙인 효과 정도로는 남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수 전반으로 봤을 때 부채 우려는 좀 과도하다. 프리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좀 풍족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캐펙스 투자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이게 얼마나 이익으로 연결될지, 즉 이 효율성 검증의 단계에 지금 좀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예. 이 과거 닷컴 버블과 지금 랠리를 이 EPS 기여도 그리고 PER 기여도로 좀 나누어서 봤을 때 이 PER 기여도는 과거 랠리 대비해서 지금 절반 수준에 좀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마저도 이 최근 1년 동안 PER이 주가 상승에 기여한 바는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이익 기여도의 전개는 꽤나 비슷한 수준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최근에 속도를 좀 앞지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제로 이익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 이 컨센서스가 얼마나 이익으로 실현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다음 차트를 보시면요. 이 회색 음영을 보시면 되는데 이 과거 애널리스트들이 이 추정치로 잡은 것 대비해서 얼마나 실제 이익으로 실현이 됐는지에 대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을 주시해서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왼쪽 동그라미 친 부분은 과거 닷컴 버블 랠리의 이익 실현율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좀 천천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애널리스트들이 실제로 추정한 것 대비해서 실제로 이익이 얼마나 실현됐냐를 따져봤을 때 추정한 것 대비해서 10% 정도 미달했다라는 게 보여지고 저 있습니다. 음의 영역 쪽으로 많이 내려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른쪽 동그라미를 보시면요. 그 수준이 지금 1% 정도밖에 미달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파란색 선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이 파란색 선이 ERR,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어닝 리비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 비율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추정치를 올리냐 그 비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지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익의 실현율이 향후 6개월 동안 어떻게 전개될지 좀 엿볼 수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이 이익 실현율 ERR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향후에 이익 실현율도 여기서 조금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현재 우려들은 좀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시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테마, 산업 ETF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표를 보시면은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거는 암호화폐 관련 ETF입니다. 네. 5개 정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큰 아이디어가 뭐냐면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위험 선호에 대한 이 심리를 가격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과 같은 이 유동성에 대한 함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 보시면은 이 유동성과의 자산 가격의 괴리가 좀 많이 벌어지고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유동성을 좀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좀 확대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있고 지금 가지고 나오신 종목 ETF 상품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동성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지금 암호화폐 자산군이다. 그래서 이 5개 산업 테마 ETF 지금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친환경 업종, 그 중에서도 이 태양광 업종을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큰 아이디어는 뭐냐면 차트를 넘겨주시면은 이 대선 어노멀리의 소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선이 있고 오른쪽 세로축이 있는데 각각 이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때와 이 네. 오른쪽은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늘색 계열의 선들을 보시면요. 이 친민주당 바스켓들이 이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 연도 한 4월, 5월 정도까지 랠리를 이어나갔었고요. 그 4월, 5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 당선된 측의 바스켓들은 오히려 부진한 상황으로 진입을 하고요. 반대로 패배한 측 바스켓들은 좀 정책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네. 랠리가 재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친민주당 바스켓들 같은 경우는 이 7월이 되기까지 이런 랠리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가 이 7월 초에 이 OBBB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친환경 업종이 우려를 했던 건 뭐냐면 이 세액공제 혜택의 완전한 삭제를 좀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조건부 축소시켰다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있고 이 8월 15일 날에 트럼프 행정부가 세액공제 지침을 발표했는데 거기서도 네. 이벤트가 소멸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된 ETF 상품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